일제 별난사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제국의 재무장관 블라디미르 코콥초프와 회담하기 위해 하얼빈에 오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대동공보사에서 전해들은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자원했습니다. 10월 21일에 대동공보사 기자 이강의 지원을 받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난 안중근은 우덕순과 조도선, 유동하와 함께 하얼빈에 도착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동청철도의 출발지인 장춘의 남장춘, 관성자역과 도착지인 하얼빈, 체가구역의 4개 지점에서 암살을 시도하려 했으나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도착지인 하얼빈과 체가구에서 저격하기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덕순과 조도선은 체가구역으로 이동했으며,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공격하기로 했으나 체가구역에서의 계획은 이를 수상하게 여긴 러시아 경비병에 의해 실패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이토 히로부미가 탄 기차가 하얼빈에 도착했고,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 재무 대신 블라디미르 코콥초프와 열차 안에서 회담을 가진 후 9시 30분경 사열을 받기 위해 하차했습니다. 안중근은 사열을 마치고 열차로 돌아가던 이토 히로부미를 브라우닝제 반자동권 총 M1900으로 사격했는데, 총알은 헬로 포인트를 사용했으며 현재는 금지되어 있는 총알입니다. 이 외에도 7발의 총알 중 나머지 4발 중 3발은 각각 옆에 있던 수행 비서관 모리타이지로 하얼빈 주재 일본 제국 총영사 가와카미 도시이코 남만주 철도의 이사 다나카 세이지로에게 총격했습니다. 총격 후 안중근은 가슴 안에 있던 태극기를 높이 들어 올리며 에스페란토어로 코레아 오라라고 3번 크게 외쳤는데, 이 말은 대한 독립만세라는 뜻이었습니다. 총격 30분 만인 오전 10시경 이토 히로부미는 피격당한 직후 열차로 옮겨졌는데, 죽기 직전에 브랜디를 한 모금 마시고 범인은 조선인인가 하고 물었고, 그렇다고 하자 바보 같은 녀석이라며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주변 인물들의 증언에 의한 것이지만 조작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총을 3발이나 맞고 그런 말을 남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동행한 의사의 증언으로는 열차 내로 옮길 때까지 살아있었다고 하며, 다른 기록에서는 죽기 직전에 자기는 틀렸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도 기록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안중근은 곧바로 러시아군에 체포되었고 1차 조사 이후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으로 넘겨졌고, 최재형은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장소를 하얼빈으로 정해 러시아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변호사인 미하일로프 주피를 안중근의 변호인으로 준비했지만 안중근이 일본 제국 정부에 넘겨져 관동주 위순 감옥에 갇혀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같은 해 3월 26일 처형되었습니다. 유해는 오늘날 현재까지도 찾지 못했으며, 같이 거사한 우덕수는 징역 3년, 조도선과 유동하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법관양성소 출신 변호사 안병찬이 안중근을 위해 무료 변론을 했습니다.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를 묻는 말에 다음과 같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15가지 이유를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두 번째, 1905년 11월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든 죄. 세 번째, 1907년 정미칠 조약을 강제로 맺게 한 죄. 네 번째,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죄. 다섯 번째, 군대를 해산시킨 죄. 여섯 번째,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죄. 일곱 번째, 한국인의 권리를 박탈한 죄. 여덟 번째, 한국의 교과서를 불태운 죄. 아홉 번째, 한국인들을 신문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 죄. 열 번째, 은행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11번째, 한국이 300만 영국 파운드의 빚을 지게 한 죄. 12번째,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13번째,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 정책을 호도한 죄. 14번째, 일본 천황의 아버지인 고메이 천황을 죽인 죄. 15번째, 일본과 세계를 속인 죄 등이다. 안중근의 체포와 수감 소식이 접해지자 당시 국내외에서는 변호 모금 운동이 일어났고, 안병찬과 러시아인 콘스탄틴 미하일로프, 영국인 더글러스 등이 무료 변호를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일본인 미즈노 기타로와 가마타 세이지를 관선 변호사로 선임했고, 수감 중에도 그는 동양평화론에 저술을 하였으나 끝내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국제한국연구원은 안중근이 사형 선고를 받은 2월 14일부터
사망한 3월 26일까지의 행적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1910년 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관동주 위순 관동노독부 지방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음. 안중근은 당시 천주교 조선대목구장 미텔 주교에게 전보를 보내 사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자신의 사형 집행일로 성금요일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함. 1910년 2월 17일 안중근은 고등법원장을 면담하여 한 국가의 독립을 위한 의병장으로서의 행동을 살인범으로 심리한 것에 이의를 제기함. 1910년 3월 9일 고해성사를 조제프 빌렘 당시 황해도 천주교 신천본당 주임 신부에게서 받음. 1910년 3월 10일 빌렘 신부의 집전으로 마지막 미사를 봉헌. 1910년 3월 25일 사형 집행 연기. 세계적으로 성탄절, 정월 초하루, 황제의 탄신일에는 사형이 없다는 관례와 대한제 국내의 의병활동이 강하게 전개되고 있어 통감부에서 이를 고려 사형을 연기 요청. 이날은 대한제국 황제 순종이 태어난 건원절로 안중근은 면회를 온 두 동생에게 당부를 남기는데 내용은 노모의 안부를 묻고 불효의 죄를 용서를 청하였고 장남을 천주교 사제로 길러달라고 부탁. 동생 안정근에게는 한국의 발전을 위해 공업 또는 식임 같은 한국을 위한 일에 종사토록 부탁.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향년 32세로 사형 집행. 참석자 미조부치 검찰관 구리하라 감옥장. 당시 안중근을 지원한 사람은 거부 최재형이었는데 최재형은 안중근의 체포에 대비 변호사와 상의할 정도로 안중근을 현실적으로 도왔음. 한편 안중근은 글씨가 뛰어나 위순 감옥 수감 때 많은 유묵을 남겼고 보물로 지정되었고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추서되었음.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25일자에는 안시결고라는 변호사 안병찬이 여순 감옥에서 안중근과 고별 면회를 할 때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간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 2천만 형제자매는 각자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유지를 이어 자유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자여한이 없겠노라. 어머니의 뜻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안중근 의사는 사형이 집행되기 전인 1910년 3월 9에서 10일경 어머니가 준비한 하얀 명주천으로 지은 수의를 가져온 두 동생 안정근과 안공근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길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안중근의 사형은 위순 감옥에서 행해졌는데 구리하라 전옥이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남길 말이 없느냐고 묻자 안중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길 유언은 없으나 다만 내가 한 일이 동양 평화를 위해 한 것이므로 한일 양국인이 서로 일취협력해서 동양 평화의 유지를 도모하길 바란다. 안중근은 자신이 사형당하면 조국의 운고에 매장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했으나 그의 시신은 위순 감옥의 근처 죄수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일제는 안중근을 매장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 유해가 묻힌 곳을 찾을 수 없었고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묻힌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중근의 동생인 안정근과 안공근이 형인 안중근의 시신을 돌려달라 요구했지만 일본은 안중근의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숙소에 있던 형제를 감금하고 강제 귀국시키는 등 못 가져가게 했습니다. 안중근의 묘지가 한국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인데 해방 후 김구는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등 독립운동 3위사의 유해를 효창공원에 안장했고 옆에 언젠가는 안치될 안중근 의사의 가묘를 만들었습니다. 안중근의 이토 저격이 자충수인가? 우리에게는 한일합병의 원흉으로 인식돼 있지만 사실 그는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같은 일본의 군부 강경파와 달리 조선에 대해 회유적인 노선을 폈습니다.
또 당시 일본 제1의 정치적 실력자이자 미국이나 유럽 등 서방 세계에서는 비스마르크나 청나라의 리홍장에게 비교될 만큼 존재감이 큰 국제 정치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소장 개혁 세력으로 참여하며 일본 정계에 등장한 이토는 40여 년간 장관 총리, 전권대사 정당 총재, 추미론 의장 등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치며 일본 근대사의 주역으로 활동했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청나라와의 협상에 전권대사로 참여해 외교의 틀을 짜고 일본 헌법의 기초를 마련하는 등 일본 현대사에서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별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일본에서 1963년부터 84년까지 21년간이나 일천 인권 집회의 초상 인물이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는데 이토의 죽음이 미친 파장은 컸습니다. 한국 민중은 기뻐했고 중국 등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을 받고 있던 약소민족은 안중근의 의거를 대서특필하며 일본의 팽창 정책이 저지당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등 제국주의 국가는 충격 속에 이토와 일본에 동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친일적 논조를 펴던 영국의 유력지는 이토를 조선에서 일본의 정책과 통치의 융화적 성격을 각인시킨 인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한일합병 방침을 정해놓고 기회를 엿보던 일본의 강경파는 합병을 적극 추진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의 편승에 일본 정부는 강제합병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친일단체인 일진회는 아예 대놓고 합병 청원 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토가 죽은 지 7달 만인 1910년 일본은 영국의 한일합병 방침을 통보하고 8월 29일 강제로 합병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온건파 이토의 죽음이 한일합병을 앞당긴 계기가 된 것처럼 보이며 이 점 때문에 일본의 일부 논자들은 안중근의 이토 사사를 자충수라고 평가합니다. 이토는 한일합병 방침이 일본 정부 내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한국을 보호국으로 통치하는 것이 경제적 비용이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토가 프랑스의 동화주의적 식민 통치 방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치를 인정하는 영국형 통치 방식을 선호했다는 비즐리 같은 영국 학자의 평가도 있습니다. 또 한국인으로 내각과 의회를 구성하고 행정과 사법을 일본 정부가 감독하는 자치식민지와 유사한 구상을 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확실히 이토의 한국 정책은 강제합병을 하고 무단 식민 통치를 했던 강경파와는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이토가 사살당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당시 69살이던 이토는 10여 년은 충분히 더 살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한일합병은 조금 늦춰졌을 것인데 물론 이것은 자치식 민지로의 합병이 아닌 내정과 외정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정통 식민지로의 길이 늦어졌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 민중이나 관리, 신문기자 등에 대한 연설 등 다양한 자리에서 병합은 하지 않는다, 한국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입장을 선전하고 한국인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한복을 입기까지 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두는 것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보호국 구상도 식민 지배에 필요한 행정사법기관과 교육기관 설치, 급격한 정세 변화에 따른 방위 비용 증대 등 경제적 문제나 국제정세 때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통감 통치를 통해 식민 지배 기반이 마련되고 서양 열강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게 되자 그는 식민 지배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한국인의 독립투쟁도 그의 노선을 수정하게 한 요인입니다. 결국 급격한 정책 전환으로 인한 한국과 세계 열강의 견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 조절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뿐이지 합병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907년 이토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오가와 헤이키치는 이토가 합병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문제를 이야기하며 당장의 합병을 반대했다면서 이것을 이토의 유명한 말려 죽이기 방침이라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려 한국을 병합한 이토는 식민 통치도 좀 더 문화적으로 했을 것인데 강제합병 뒤 육군 출신의 데라우치를 총독으로 임명해 무단 통치로 한국인의 반발을 샀던 군부 강경파는 결국 3.1 운동을 불러왔습니다. 외국어에 능통하고 서구 열강에 대한 지식도 풍부한 이토는 아마도 무관 대신 문관을 총독으로 임명했을 것이며 헌병경찰 대신 보통경찰을 두었을 것이고 군국주의 방식보다는 세련된 교화 정책을 폈을 것입니다. 이런 통치 방식은 1920년대 문화통치 이후 개량주의자가 득세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었을 것인데 실제 이토는 을사조약이나 고종퇴위 강요 때에도 이완용, 송병준 같은 친일배를 키워 효과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일진회 같은 친일단체의 활동도 조장해 더 많은 이완용, 송병준, 일진회가 경쟁적으로 배출됐을 것은 자명하며 물론 한국인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토도 항쟁에 대해서는 무력 사용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무력 진압 뒤에는 문화통치로의 전환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가 무식한 송병준보다 유식한 이완용을 신뢰한 것도 이런 문관적 취향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토가 살아있었다면 일본 군부의 무리한 중국 침략과 태평양 전쟁 개전을 막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예상인데 복거일의 역사 대체소설에서는 이토가 16년을 더 살았을 것을 가정하고 상황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현실주의 정치가로서의 이토는 근대 일본과 동북아시아 정세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은 전 세계 역사의 전개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일본 군부와 내각의 협조 속에서 국제적 여론을 무마해가면서 만주를 잠식해 동북아시아에서 지도적 위치를 구축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우호적인 중립 노선을 지켜 번영을 누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토의 조선에 대한 강력한 내지화 정책이 역대 총독들에 의해 충실히 기승돼 한국은 현재까지도 일본의 식민지로 머물러 있었을 것이란 가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1930년대의 복잡한 국제정세와 세계대공황이란 조건,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서 일본의 위상 때문에 이토 역시 식민지 팽창 정책으로 일관했을 가능성이 더욱 농후합니다. 이런 점을 빼더라도 현실 속의 이토는 타협주의자였는데 그는 러일 전쟁을 반대했지만 전쟁 분위기가 팽배하자 1904년 총리로서 개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일 합방 시기상조론을 펴던 그였지만 일본 정부가 한일 합방 방침을 결정하자 이에 그대로 따랐고 하얼빈에 간 것도 코컵초프와 한국 지배권을 인정받는 대신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협의를 위해서였습니다. 대세가 정해지면 원만히 진행할 여건을 조성하는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했을 뿐이지 거스르는 것은 그의 스타일이 아니라 이토가 대외 팽창으로 돌진하는 군부를 통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차영이 단기적으로는 일진회의 합방 청원운동이나 일본 내 합방 분위기를 고조시킨 면은 있는데 피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열도에서는 메이지 원훈이 살해됐다고 격분했습니다. 복수를 부르짖는가 하면 즉시 합방을 외치는 과격한 주장이 들끓었지만 이토 사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내 민심이 환희에 달아오르며 민중에게 독립의지를 고취한 정도는 그보다 100배 이상 컸습니다. 식민지로 전락해 좌절에 빠진 상황에서 그의 의거는 이를 극복하는 발화점 역할을 했고 1910년대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대 내내 독립운동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이 안중근을 역할 모델로 삼았는데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듯 반도의 순회자인 조선 총독을 암살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랐습니다. 1926년 사이토 마코토 총독을 살해하기 위해 칼을 갖고 다니다 일본인 2명을 사이토로 오인하고 찔러 죽인 송악선, 1935년 총독 폭사를 기도했던 조한득 등 다수의 청년은 안중근을 역할 모델로 삼았습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일본인들도 안중근의 당당한 처신과 동양평화론에 감명받았는데 1930년 일본의 대표적 정론지에는 희곡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투쟁이 없었다면 한국인의 식민지배 내면화는 더욱 확산됐을 것이고 자치론자나 친일파는 더욱 일찍 준동했을 것입니다. 안중근의 투쟁은 이토 히로부미의 부재로 인한 무단 통치의 가속화를 불러오고 한국인의 독립의식을 강화했던 것으로 안중근의 투쟁이 가진 커다란 역사적 의미는 그것이었습니다. 안중근의 잘 알려지지 않은 5가지 포인트. 처음엔 일본을 믿었다. 러일 전쟁의 즈음에 일본 천황의 선전조칙에 의하면 일본은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기하기 위해 러시아와 싸웠으므로 한국인은 다 감격하여 일본인과 같이 출전하여 활동한 사람도 있다. 또 한국인은 일본의 승리를 마치 자국이 승리한 듯이 기뻐하고 이에 의하여 동양의 평화는 유지되고 한국은 독립될 것이라고 기뻐하고 있었다. 이 충격적인 말은 얼핏 어느 친일파가 한 말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1910년 2월 7일 안중근 의사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러일 전쟁이 끝나기 전의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한국인은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치고 아시아의 평화를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이들 모두가 친일반 민족 행위자는 결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안중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실체를 분명히 깨닫게 된 계기는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산의격으로 이에 안중근은 일본은 배신했다며 일본에 저항하기로 결심합니다. 안중근이 아닌 숨은 저격수가 썼다. 사실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인물은 안중근 의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았는데 진원지는 1942년에 일본에서 나온 무로다 요시하야 옹의 이야기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은 이토가 피격당한 것은 안중근 의사가 권총으로 쏜 것이 아니라 2층에 숨어있던 정체를 알 수 없는 진범이 카빈총으로 비스듬히 내렸었다는 얘기로 진범은 러시아 비밀 조직원이라고 합니다. 무로다는 안중근 의거 당시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수행한 귀족원 의원이었는데 이 책은 4년 뒤 무로다 생전의 이야기를 모아 출간해 본인이 직접 쓴 것도 아니라서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이토를 쏜 총에서 나온 탄환은 딱 한 발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한 일본 르포 작가가 무로다 책을 본 뒤 총알 감식을 의뢰한 결과 아무리 입을 놀려도 권총알이 카빈총 알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실토하기도 했답니다. 이런 황망한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 최서면 원장은 한국인처럼 일약하고 활기 없는 민족이 어떻게 감히 이토 공을 쏠 수 있겠느냐는 멸시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인이 거사를 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태극기를 휘두르며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다. 말이 되지 않지만 대한민국 만세라 쓴 책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른데 안중근은 하얼빈역에 들어설 때 태극기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제압돼 마지막 탄환을 쏘지 못한 상황에서 손으로 무엇을 들고 흔들 수도 없었을 것이지만 큰 소리로 외친 것은 사실로 그것은 코레아 우라였다고 합니다. 이토는 죽으면서 바카야로 욕설을 했다. 이토가 죽기 직전 나를 쏜 자가 누구냐고 묻자 수행원이 조선인입니다라고 대답했고 이 말을 들은 이토는 바카야러라 내뱉고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로 김훈 소설 하얼빈에서도 사실처럼 묘사됐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나는 조선을 근대화시키려고 한 것인데 나를 죽이다니 멍청한 일이군. 또는 내가 살아있어야 조선이 아주 멸망하지는 않을 것인데 이제 너희들은 꼼짝없이 망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의 출처도 앞에 돼서 무로다 옹의 이야기였는데 무로다는 이토 사망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고 최서면 원장은 이토의 손자로부터 할아버지는 총격 직후 사망해 유언은 한마디도 없었다고 확인받았다 합니다. 일본 시인 이시가와 다쿠보쿠. 그러나 한심한 일본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이시가와 다쿠보쿠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테러리스트라는 호칭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의 시 코코아 한 잔은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안다. 테러리스트의 슬픈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나누기 어려운 단 하나의 그 마음을 빼앗긴 말 대신에 행동으로 말하려는 심정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적에게 내던지는 심정을 그것은 성실하고 열심인 사람이 늘 갖는 슬픔인 것을. 오늘 일제 별난사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였습니다.